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3월 29일이고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예,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론편 꼭지로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젠가 그 KF-21 지금 한참 시험 비행 중인데 무난히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F-21이 마침내 이제 전투기잖아요. KF-21은 결국에는 상대방과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비행기인데 그 핵심은 이제 무장이 되겠죠. 마침내 그 무장을 이제 비행기에 장착된 무장을 발사를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공개된 영상을 봤을 때 무장을 뭐 점화를 시켜서 목표물까지 보내고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기체에서 분리시키는 첫 단계 시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mm 기관포 발사 시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전에 쭉 다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또 뭐 의의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야 되겠죠. 예. 자, 이게 이제 3월 28일 날 이랬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KF-21 시제기가 한 6대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시제기에서는 이제 미티어 미사일을 분리 실험을 하고, 3번 시제기에서는 기총을 발사하는 시험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기체에 무리가 없는지 이런 걸 지금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전 이제 뭐 설계 때부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기초 비행 성능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했겠지만, 처음 해본다는 것은 그것도 다른 거잖아요. 현실에서 해본다는 것은 이제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개발 단계를 봤을 때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아이리스-T를 이제 채용하기로 돼 있는데, 미티어는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중거리 미사일로 평가를 받아요. 사거리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상대방 하는 타격 효율, 상대방에 대한 타격 효율이라는 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전부 다 이제 주로 미국 비행기죠. 뭐 전부 다 미국 비행기죠. 전투기는 거기에 대해서 무장을 통합하고 이럴 때는 일단 비행기 항공 전자 시스템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기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험은 상당히 얕았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국산으로 만든 항공 전자 시스템에 거기 이제 무장 통제 이런 게 다 들어있겠죠. 또 레이더하고 연동도 돼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 무장을 달아서 사용해 보는 거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티어를 도입하면서 이거 바로 국산화 들어갈 거예요. 아마 도입 수량 뭐 초기분 정도만 수입을 하고, 그리고 이 기술 이전 받고 나머지는 국산화가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기술 이전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소중하다. 물론 우리가 혼자 해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마음이 되게 조바심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가 미티어를 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2026년, 죄송합니다. 16년, 17년 그때 때인데,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오래 계속 지속된 이제 평화 시기로 인해서 되게 살림살이가 각박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가격과 좋은 조건으로 미티어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지만, 그때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 미사일을 우리한테 통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유럽의 선 경험이 우리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딱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큰 의미가 있고, 그 전에 우리 국산 무장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한번 성공했죠. KGGB라고 500kg, 500파운드 폭탄, 이렇게 활공형 유도 포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착하는 것을 했죠.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기존의 항공 전자 시스템에 통합된 게 아니고 따로 별도의 단말기를 붙여서 구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르죠.
예. 이제 우리 비행기를 처음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전투기로 디자인된. 그래서 처음으로 해본다는 그 점에서 되게 긴장되는 순간이고, 개발자들은 그랬을 텐데 마침 미티어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돌다리도 두드러가는 면도 있고, 시간이라는 면에서도 많은 절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KF-21의 개발 단계, 지금 뭐 작년 7월 여기 보시면은 보도 자료인데, 방위사업청에서 나온 거, 작년 7월 19일 날 초도 비행을 했죠. 예. 자,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초도 비행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뭐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은 일주일, 2주일 전까지 날짜가 고정이 안 됐죠. 예. 일부러 도망을 다닌 거죠.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예. 상당히 돌이켜보면은 괘씸한 부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보도자료만 내고 동영상 제공 예정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 동안 지나서 공군에서 먼저 나왔어요. 개발자는 지금 카이인데, 그리고 나서 방사청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카이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 뒤에 개발도 순조로웠잖아요. 뭐 제대로 설명된 것도 없어요.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지난 정부의 성과로 비추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도망 다니듯이 행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지나서 후속으로 새로운 정부의 국방장관이 가서 약식으로 행사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조종사는 한두 달 후에 다시 불려가서 행사장에 가서 화환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처음으로 첫 비행 시험 성공했던 7월 19일이 의미가 있는 날이죠. 저걸 왜 닫았느냐.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옹졸함이라고 할까? 나라의 일이잖아요. 나라의 일.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전 정부에 충성했다고 평가되는 심지어 국방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자리에서 내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예. 그거 절대 아니죠. 정치를 한다는 것은 포용을 하는 것인데, 뭐 항우연 사태도 그렇고 이 KF-21의 시험 비행과 관련된 사태, 그리고 주요 인력들을 내보냈죠. 새로운 신임 사장이 들어오면서 어떤 부정비리 것도 전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옹졸함의 어떤 상징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안 봐도 뻔하다. 국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릇이 이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고 국민의 기억력이 2, 3개월이면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 오랫동안 기억해서 내가 집권하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나한테 타격을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예. 국민을 멍멍이 하고 꿀꿀이의 기억력밖에 못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월 19일 날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자, 시험 비행 성공을 했고, 그 다음 23년 1월 17일에 마하를 돌파를 했어요. CJ1호기가 차근차근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월 20일에는 복자기를 시험 비행 성공했고, 저 복자기는 뭐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세대 기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차근차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종류의 기체를, 지금 시험 기체를 가지고 각기 다른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역할을 분담시켜서. 처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총을 할 때는 기총에 관련된 거 사전 준비하고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장을 탈착하는 건 무장을 탈착하는 것만 하고, 레이더는 레이더만 하고,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 검증이 되고 조정이 되면은 후반부로 가면 한 기체에 그런 기능들이 다 몰리겠죠. 예. 그러면 A사 레이더도 달고 기총도 달고 미사일도 달고 나중 가서는 이렇게 복자기에도 하고, 예. 지금 상당히 방향을 잘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시도하는 걸 봤을 때는 뭐 다른 개발, 이제 전투기 개발
선경험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의 것을 방식을 참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3월 4일에 얼마 안 됐죠. 이거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시험을 비행을 했죠. 그래서 이게 자 음속을 돌파하고 했을 때 그때 알아본 게 뭐겠습니까? KF-21의 전투기로서의 기본 기체 성능이 설계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걸 거예요. 마하 돌파하고 나서 여러 번 해봤겠죠. 그죠? 그 부하를 견뎌내는 거냐. 그래서 오케이가 됐고 그 단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부가 장비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중에 일본의 A사 레이더고 이것은 이미 다른 기체를 통해서 공중에서 많이 시험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단지 KF-21이라는 기체에 들어갔을 때 또 KF-21이 움직이는 환경이 여객기 기반의 실험기하고는 많이 달랐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테스트하는 거였을 거예요. 물론 그거는 다 설계상의 그 범위 내에서 들어있는 부분이겠죠. 자, 레이더를 실험하고 나서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장 실험이에요. 그죠? 예, 지금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거리가 150km 정도예요. 즉, 이 A사 레이더는 최소한 150km 이상은 탐색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투기급 목표물에 대해서. 예. 또한 이때 3월 4일 날 한 A사 레이더에 대한 시험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무장 실험을 하죠. A사 레이더가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 고치기 위해서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장 시험을 하기는 맞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그냥 분리 시험만 하더라도. 그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개발은 아주 무난하고 신속하다. 자, 이 KF-21의 개발을 본격화된 게 2014, 15, 16 요때였을 거예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예요. 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문재인 정부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 카이 사장이 그때 아마 헬리콥터 사업인가 관련해서 부정비리 건으로 문제가 됐었죠. 자, KF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이어서 계속 무난히 개발 잘 한 것 같아요. 계획대로. 예. 그래서 그 부정비리건 말고는 뭐 사람들에 대해서 큰 흔들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그 사업단장이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유지됐어요.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미에 이제 그만둔 그때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사장이 들어와서 핵심 인력들 내보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뭐 한화에 채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카이 내부에서도 그리고 항우연에서 누리호 개발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직을 많이 잃었는데 그들이 그만둬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 깔끔한 설명이 없어요. 굳이 설명을 달자면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전 정부에 충성했던 사람들이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이유예요. 나라 일을 공무라고 그러죠.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처럼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도 공무원이에요. 맞죠? 제일 큰 공무원이죠. 제일 높은 공무원이죠. 예. 공자가 뭡니까? 공공할 때 그 공자예요. 공평무사할 때 그 공자예요. 지금처럼 일처리를 하면은 그거는 공무원이 아니고 붕우유신, 친구 붕, 네? 그거 할 때 쓰는 붕자, 붕무원이에요. 아니면 벗 우자 써서 우무원이든지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전 정부에서 그들의 일을 한 것이지. 그리고 그 노하우가 그 사람들 통해서 축적됐잖아요. 되게 나라 일을 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공자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공평무사하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공자에는. 우리 동양학에서는 이 공자를 아주 크게 봅니다. 제가 접한 짧은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자는 하늘의 뜻대로 처리하는 게 공자예요. 공평무사한 것이에요. 자연의 법칙 순리대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 것들은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자연의 법리에 순리에는 고사하고
인간 사이의 순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분노를 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덜컥거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이제 무리한 행동을 한 조직, 뭐 모든 조직에 걸쳐서 다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걸 국방 논평을 다루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항우연이나 방사청, 카이 그 정도에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안에 스프링을 꽉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텐션이 지금 긴장이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덮여져 있어요.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튀어오를 거예요. 나간 사람들만 내보냈다고 해서 그 텐션이 제거되는 절대 아니죠. 텐션은 더 강해지죠.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자, 그런 와중에도 일단 KF-21은 무난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티어 미사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모아본 것인데, 현재 이게 거의 최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이제 이게 보면 BV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Beyond Visual Range니까 우리가 가시적 조종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적을 타격한다. 그게 공중에서는 뭐 통상 3-40km 정도다. 또한 이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불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4-50km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100km, 200km로 가고 있죠. 예, 그만큼 사거리가 길어졌고 또 그만큼 레이더가 따라가 줘야 돼요. 미사일이 갈 때 지령을 받아서 가는 거지. 미사일을 혼자 날아가가지고 상대방을 타격할 수는 없죠. 미사일 자체에 스스로의 눈인 탐색기가 붙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중거리 같은 경우는 레이더 탐색기가 붙어 있지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는 짧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발사한 기체에 비행기에 주 레이더가 방향을 잡아줘서 중간까지는 끝에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거리를 유도를 해줘야 돼요. 충분히 가까이 간 다음에 미사일 자체의 탐색기가 땅 하고 찾는 거거든요. 자, 미티어 미사일을 이렇게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덕티드 램젯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어요. 공기를 빨아서 써요. 로켓 엔진이 아니에요. 로켓 엔진이면은 안에 연료하고 산화제, 대부분 산소죠. 그것을 같이 싣고 가기 때문에 저는 공기 흡입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램젯 엔진은 바깥에 공기를 끌었어요. 즉 산화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연료를 훨씬 많이 넣을 수 있죠. 사정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덕티드 램젯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출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켓 엔진은 대부분은 여러 가지 그걸 개선하는 사항이 있지만 램젯 엔진과 비교를 하자면은 성냥불 켠 거랑 비슷해요. 로켓 엔진은 고체 연료죠. 대부분 탁 불이 붙으면은 그 한꺼번에 끝까지 다 타야 돼요. 자, 가운데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좀 천천히 타게 하다가 확 타게 하다가 끝에 또 천천히 타게 하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램젯 엔진은 우리 자동차랑 똑같아요. 섰다가 엔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훨씬 길게 갈 수 있고 필요할 때 빨리 나를 수 있죠. 그죠? 적에게 다가가는 순간까지는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없죠. 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돼요. 단지 적에게 다가갔을 때는 적이 회피 기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사일들은 훨씬 작고 단단하기 때문에 비행기보다 훨씬 고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가 기동으로 회피한다고 했을 때 미사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대 사정거리에서는 미사일이 항공기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항공기는 추력이 있고 대부분의 여태까지 이전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추력이 없어요. 관성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서 급기동할 수 있지만 저희 비행기가 한 번 정도만 피하게 되면 그것을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동을 쫓아갈 만한 추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로켓 엔진의 한계였거든요. 근데 램젯 엔진은 마지막을 위해서 연료를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고작 9G 정도밖에 기동을 못하지만 이건 20G 이상 기동할 수 있잖아요. 추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살상 범위가 저게 회피 불능 구역이라고 해서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그게 기존 미사일보다 3배 이상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고 수준의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국도 암람이라는 대표적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램젯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램젯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미사일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자, 한 기술 개발해가지고 여러 미사일에 쓸 수 있으면 원가 절감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에요. 예. 자, 주요국 중거리 미사일 비교고 이거는 국방과학기술 플러스라고 ADD에서 이제 발간하는 잡지 같은 겁니다. 여기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미티어 미사일 나오죠. 150km 정도예요, 사거리가. 현재 미국에서는 암남 AIM-120D라는 것을 이제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거리는 160km 정도. 중국 같은 경우는 PL-15 한 2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국과 미국 것은 이제 사거리는 미티어보다 긴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둘 다 로켓 엔진 기반이에요. 과거식이에요. 사거리 역시 중요하겠죠. 비싼 아이들끼리 붙으면.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은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피 불능구역이라는 면에서는 이 두 미사일은 아직 미티어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단지 사거리가 길 따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미티어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듈로 삼았고 일단 수입을 했고 기술 이전 받았고 국산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말할 것도 없고요. 저격선 미사일. 예. 자, 이거는 이제 누리호를 보여주는 건데 누리호의 대부분은 전부 연료 탱크라는 거 아시죠? 산화제하고 연료 탱크. 자, 이게 아마 1단일 거예요. 1단인데 위에 보면 산화제 탱크, 액체 산소고 밑에는 케로신이 들어있어서 연료 탱크가 들어있죠. 예. 자, 이게 보면은 산화제 탱크가 차지하는 부피가 연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덕티드 램젯 엔진은 뭐냐? 램젯 엔진 전반이 그렇고 또 램젯 엔진의 개선형인 스크램젯 엔진도 마찬가지죠. 바깥에서 공기를 딱 땡겨 쓰게 되면은 저 산화제 탱크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 산화제 탱크까지 연료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사거리가 1.5배에서 2배는 길어지겠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또한 램젯 엔진은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적기가 심하게 급기동으로 회피하려는 순간까지 연료를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재점화를 해서 적기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미사일은 작고 단단해서 기본적으로 훨씬 또 사람이 타고 있지도 않잖아요. 훨씬 고기동을 할 수가 있지요. 같은 값이면은 속도도 당연히 빠르죠. 비행기가 미사일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10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램젯 엔진의 덕티드 램젯 엔진 내부 구조로 보이는데 램젯 엔진이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마하 1이 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미티어 미사일이거든요. 뒷면에는 기존에 로켓 모터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저걸 통해서 가속을 해요. 그래서 속도가 이제 충분히 나오면 그 다음부터 램젯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보면 가스 발생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에는 이제 추진제만 들어있는데, 저 연료만 들어있는데 아마 붕소가 저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밖에서 공기가 빨아들이면서 공기하고 섞이면서 고체가 약간 젤화,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해서 점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하면서 램젯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밑에 보면 가스 발생기 노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이 이제 덕티드 램젯의 핵심 기술인 것 같고 우리는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력에 대해서. 예. 자, 이미 뭐 2020년 이렇게 뭐 군사과학 관련된 학회 보고 자료에 보면은 이미 현대로템 쪽에서 덕티드 램젯 연소기를 개발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현대로템은 또한 그 스크램젯을 위한 스크램젯 엔진 그것도 일종의 관이에요. 뭐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것을 또 제작하는 업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기관포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요번에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명칭은 M61 20mm 기관포예요. 이건데 이거는 미국하고 뭐 나토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서방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기관포예요. 예. 이게 이제 총열이 6개짜리죠. 우리 소위 말해서 발칸포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랑 같아요. 예, 예. 그게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시험을 지금 했다는 것인데 이 기관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이것을 비행기 몸통에서 꺼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죠. 예. 위에 있는 총신하고는 기존에 이제 많이 보셨던 발칸포랑 같아요. 근데 밑에 보면 드럼이 보이죠. 저기 안에 이제 탄환이 20ml 탄이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행기에서 발사하는데 데 있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공간이라는 문제가 이게 분당 최대 6,000발까지 발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탄약 소모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종사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 40발에서 50발 정도 점사로 나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한 기체에다가 보통 이제 드럼의 크기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많이 실으면 이제 드럼이 커져야 되고, 비행기 내부의 공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귀합니다. 예, 저만큼 공간을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기체가 작으면 더 부담이 더 커지겠죠. 예. 안 달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 자료를 봤더니 기체당 보통 600발에서 1000발 정도를 넣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F-35B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버전이죠. F-35에 거기도 좀 이 기관포를 장착할 내부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관포를 장착을 하려면은 외장 포드에 장착을 해야 돼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저 기관포도 역시 M61 발칸포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지는데, 일단 저렇게 달게 되면은 장탄수는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크기가. 예. 크게 드럼 탄창이 큰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로 봐지거든요. 자, 그렇고 심지어는 해군용 버전인, 즉 항공모함에서 떠고 내리는 그 수직 이착륙 아니잖아요. 그건 F-35C예요. 해군용이죠. 35B는 해병대용이고, 거기도 이 기관총이 기본 품목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걸로 봐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체에 있어서 기관총을 하나 넣는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장탄수를 마음껏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점사로 나갈 수 있게 해놨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우리 KF-21 같은 경우는 기체 크기가 F-35보다는 크죠, 지금. 네. F-35하고 F-22의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다른 3열 기관포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M197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보신 6열 기관포랑 같은 거예요. 뒤에 보시면 총열 넣는 구멍이 3개가 더 있어요. 거기를 비워놨죠. 예. 나머지는 같다는 거예요. 총열만 3개짜리 넣은 거예요. 같이 20mm고 탄도 똑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 발사 속도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이거 발사 속도는 700발에서 1500발이에요. 분당. 많이 줄어들었죠. 탄환 소모량도 적겠죠. 그죠? 그럼 작은 기체에 넣기가 딱 맞는 거예요. 물론 파괴력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그 용도에 적절하게 맞췄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 FA-50 작은 기체잖아요. 거기에도 3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LAH 소형 무장 헬기, 기본적으로 코브라 헬기에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파치 같은 경우는 30mm 단 총열포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 보면은 그럼 향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산 비행기들이 나올 거죠. 마침내 우리 이제 국산 비행기를 가지게 됐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썼던 건데 뭐 많은 분들은 또 처음이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천궁, 해궁, 지상 발사형 대공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체계 통합을 제외한 대공 미사일 개발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즉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기본적으로는 같다. 추진하고 탐색하고 목표에까지 가서 맞는 거 같다.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단 하나 우리가 잘 해볼 수 없었던 것은 뭐냐?
체계 통합이라는 부분이 있었다. 그죠? 항공기의 운영 체계하고 이걸 맞추는 게 안 해봤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만 개발해봤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항공 전자장비랑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봤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티어를 수입하면서 그 경험을 해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어제 진행이 된 것이다. 그 첫 단계가 첫 단추가 그래서 의미 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DD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야기한 항공기 체계 통합을 제외한에서 제외가 이제 제외가 아니게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자산이 됐다는 거죠. 어제 그 실험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볼게요. KF-X에 장착할 공대함2 유도탄 개발을 위하여 램젯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개된 함대함 램젯 미사일이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그 미사일을 램젯 기반을 KF-21에 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초음속 그 함대함 미사일의 형상인지 덕티드 램젯 형상의 미사일이든지 간에 어차피 같은 램젯 엔진이에요. 제가 추정컨대는 처음에는 함대함 램젯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을 하다가 크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덕티드 램젯으로 갈아탄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고민을 몇 년 동안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술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자, 그것이 공대함2 유도탄이고 그 개발을 위해서 확보한 탐색기, 램젯 엔진, 데이터 링크 기술 등은 우리 중거리 공대공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티어 같은 미사일을 국산화시킬 것이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노란 줄 꺼는 거 보시면은 말하자면은 400m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의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기능과 형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다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미티어 미사일 같은 공대공 미사일은 그게 두께가 지금 직경이 180mm예요. 그래서 그게 200mm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고, 400mm급은 뭐냐? KF-21에서 공대함으로 발사할 수 있는 덕티드 램젯 기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둘 다 덕티드 램젯 기반이다. 사거리도 잘 나오고 초음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의 연원은 함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KF-X에 장착하는 용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해 동안 해왔고 그 결과 축적된 기술들을 이용하면 된다. 덕티드 램젯 기술과 조합만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덕티드 램젯 기반의 공대공 미사일은 성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이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죠. 지금 아까 ADD 자료를 봤을 때 사거리가 150km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ADD의 목표는 200km 이상인 것으로 보여요. 돼 있죠. 근래 개발 추세는 최소 200km 이상을 목표로 한다. 즉 우리가 개발 중인 공대공 미사일도 여기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의미 있죠. 항공기의 내부 무장창에 장입이 가능한 소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 우리가 개발 중인 KF-21이 영원히 4.5세대 비행기로 머물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KF-21은 5세대, 6세대까지 쓰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KF-21이 5세대, 6세대로 가야 되는 시점을 30년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돌변했죠. 30년대 초반부터 6세대 전투기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국을 위시해서. 그래서 우리 KF-21은 그 개발 과정이
훨씬 더 앞당겨져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집권 기간 동안 KF21이 5세대의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동시에 시작이 돼 줘야 돼요. 지금 정도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자, 우리도 뭐 국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입 단가가 너무 높고 업계에서 만들기가 어렵겠죠. KF21 부담이 심해서. 예. 그렇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걸 전제를 하고 디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30년대부터 6세대가 나오게 됐다 그러면 그 과정을 앞당겨서 우리도 개발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5세대 개발하는 와중에 동시에 6세대에 필요한 요인들이 동시에 개발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무인기는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잖아요. 30년도까지 가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5년 이상 앞당겨진 스케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항우연 카이에서 주요 인력들을 내보냈잖아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그래서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연구 개발 자체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 또 거기다가 뭐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무기들이 언제든지 끼어들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거기에 해외 무기를 사게 되면은 우리한테 투자할 돈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KF21의 국내 개발에 대해서 초를 치려고 했던 많은 세력들을. 자, KF21 일단 이렇게 올라갔죠. 한 단계가. 그럼 그 사람들이 물러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게 잘 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KF21 문항이 잘 개발되면은 이거는 4.5세대로 국한을 시키고 6세대 정도는 다른 비행기를 또 사자, 해외에서. 분명히 이렇게 들고 나올 부류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코드가 지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KF21의 개발을 더 촉진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흩어지고 있고 미꾸라지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재치를 만났거든요, 그들이.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